네, 안녕하세요. 구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윤성은입니다. 우리 구리문화원과 함께하는 기례 인문학 시간에 좋은 석학분들이 강의 많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앞에서 강의해 주셨던 교수님들처럼 어떤 삶의 지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사회에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제가 외국인을 아주 많이 본 건 88 올림픽 때인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을 만나면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2002년 월드컵도 모르더라고요.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88 올림픽은 너무 오래전 얘기인데, 저는 그때 그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에 있다라는 걸 봤고요. 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티켓을 팔아서 그 잠실 경기장에 가서 올림픽을 직관했었거든요. 그때 약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때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사회 90년대 이슈는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기억하시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고, 또 10년이 지나고 났더니 또 국제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결혼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태반이 다문화 가족 있고 결혼 이민자를 생각하실 거예요. 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동남아에 있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남자들한테 시집을 왔어.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지. 이런 정도의 이해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가 이 강의의 저희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8년부터 외국인이 유입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 인구, 보통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의 10%가 되면 완벽한 다문화 사회라고 그래요. 우리 인구가 5천만이니까 500만 명.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이나 15년 뒤엔 5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데, 지금 현재 한 15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특히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본인은 한 명이지만 남편, 낳은 자녀, 시부모 이렇게 하면 다문화 가족의 인구는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어떻게 부르는가인데, 실제로 나라는 사람이 한국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걸 우리가 국적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총 3가지예요. 저같이 그냥 태어나면 돼요. 태어났더니 여기 한국인에 엄마 아빠 있네 이러면 한국인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인지라고 해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한국인이어서 국가에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국 아이예요. 이게 인지신고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지에 의한 신고. 그래서 이중국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속지주의라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주고, 거기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은 인지에 의한 국적이 되는 거거든요. 3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귀화를 하는 거예요. 나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나의 국적을 버리고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귀화의 과정에 3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이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외국인이 한국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여전히 휴전 국가여서 법무부에서 국적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TV에서 보시는 난민에 보면 난민 인정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난민들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도적 체류는 많이 그래도 허락하지만 난민이 들어오거나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 그래서 정부에서 정확히 한국에 외국인이 몇 명인지, 북한 이탈 주민은 몇 명인지, 난민은 몇 명인지를 명확하게 세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저희가 그때도 그랬어요. 결혼 이민자의 친정 식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좀 출입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미국처럼.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국적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3가지 법에 근거를 해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고 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 기본법 안에 다문화 가족을 넣어주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 가족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의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남자랑 외국 여자가 결혼했어. 다문화 가족이에요. 근데 이 결혼 이민자 여성분이 시간이 지나서 귀화를 하세요. 귀화를 하시면 이제 그분은 한국인이래요. 근데 남편분이 사별하거나 이혼해서 혼자가 되셔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국가의 남자와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집도 다문화 가족이에요. 여성분이 이제 한국인의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고 남편분은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국 사회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 부부인데 둘 다 한국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한 사람은 한국인, 한 사람은 외국인 그랬는데 지금은 둘 다 외국인이지만 서류상으로 둘 다 한국인인 경우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고 한국인인 경우에. 그래서 다문화 현장은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엄마나 아빠를 따라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인 부모가 자기의 자녀로 입양을 해주면 얘도 한국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중도가 붙냐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 국적이 한국 아이인데 중도 입국 아이들은 갑자기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모르는데 국적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가끔 TV 같은 거 보시면 중고등학교 외국 아이들이 왔는데 한국 학교를 다니는데 한국말은 못해요. 저희 구리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토평중학교 온 그 중국인 학생인데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중학교 2학년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초등학교 중에 그 우리 부양초등학교 온 친구는 베트남에서 와서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많은 경우 대안학교로 가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는데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왜 올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많은 기회를 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 이민자들을 만나보면 한국의 국력이 정말 좋아요. 많은 결혼 이민자들에게 물어봐요. 왜 한국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우리나라 드라마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결혼 이민자 한 분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장동건 팬이어서 그렇게 기대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나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직 장동건 못 만나봤다고 그랬는데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세요.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다정하고 친절하고 약간 우리 그 동화책에 보는 그런 멋진 왕자님 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한국 사회에 들어서 살면 많이 어렵죠. 근데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착각은 동남아 여자들이 돈 때문에 시집 오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 결혼 이민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강점기에 그랬죠. 우리 이민 1세대 분들이 하와이로 가셨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시면 한국인 공동묘지가 따로 있는데 1900년대에 이민이 5세대까지 내려왔는데 현 앨리스란 분이 한국으로는 미국에서 처음 태어난 여자분이에요. 그 현 앨리스라는 분은 되게 파란만장한 역사를 사셔서 결국은 이제 그 남북 갈등에 희생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미군이어서 한국에 왔었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 독립운동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미국을 가는 배 위에서 엄마가 임신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할 수 있을까? 도착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에 오고 이런 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생존의 문제들을 고민하거든요. 근데 결혼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믿고 다른 문화에 들어온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용기 있게 해냈고 또 자녀를 길러서 한국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계세요.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볼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각은 얼마나 이 여성들이 자기 인생의 주도적이고 용기가 있었는가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문화 가족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인과 사는 외국인이 다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면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우리 대학교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까요? 그럼 다들 없다 그래요. 근데 모든 대학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영어과 교수님, 중국어과 교수님, 일본어과 교수님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노동자 비자가 받고 들어오시거든요.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3대 업종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번에 그 배구의 감독도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자 계약 맺어서 배구 감독으로 오신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인구 절벽을 맞이해서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인구 정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성의 노동력을 확대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노인의 노동력. 지금 요새는 65세는 노인도 아니세요. 그리고 이미 그들이 가진 연륜과 경력을 생각하면 70, 80에도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어르신들은 그래요. 얼마나 우리 부려먹을 것이냐. 근데 그렇다기보다 그들이 가진 지혜를 어떻게 써요. 세 번째 그룹이 외국인 인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민은 3대 업종도 있지만 우수 인재를 유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거를 받아들이려고 해서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자 중에 골드 패스가 있어요.
그 골드패스는 무조건 한국에 들어오면 집도 주고요. 월급도 주고요. 자기네 나라에 가는 비행기 티켓도 주고 원하면 언제든지 귀화를 시켜줘요. 특별 귀화자. 이번에 올림픽에 보시면 외국인인데 한국 국적 갖고 태극기 달고 뛴 선수들이 있어요. 우리 선수가 부족하니까 한국계, 뭐 혼혈 아니면 뭐 사분의, 그러니까 조상 중에 외국인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서 귀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올림픽을 가보면 그 사람의 가슴에 달려있는 국기를 보지 않으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 사회를 볼 때 넓은 시각으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문화에 포용적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이민자들하고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저는 최근에 안 사실이 있어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에 가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식에 보면 이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꼭 한문이 써 있어요. 그리고 옆에 전화번호 쓰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 이름은 길어봤자 5글자 내외예요. 보통 3글자잖아요. 보통 외국인들은 짧아야 5글자, 많으면 16자, 17자 돼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와서 이름을 쓸 때마다 너무 힘들대요. 깨알같이 써야 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페루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동해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분은 왜 귀화하시면서 이름을 안 바꿨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네 시스템에 13글자만 들어가는데 이분 이름이 18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름이 잘려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려면 너무 힘들대요. 왜 외국 서류들이 이름 쓰는 칸을 한 칸을 길게 주는지 그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외국 서류를 쓸 때 뭐 이렇게 칸을 낭비를 하지? 이렇게 쪼개 쓰면 좋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기 이름을 풀네임으로 쓰는 것도 우리의 행정 서식이 못 따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그들의 불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이유는 이런 불편을 어떻게든 한번 줄여보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좀 살아보자. 저희 지역은, 구리 지역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밀집 지역이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다채롭진 않아요. 우리 행안부 통계를 보면 구리에 한 40개국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1년이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2명, 키르기스탄 1명 뭐 이런 식이라 많이 보기가 좀 힘든데 가끔 흑인,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저희 지역에도 아프리카에서 남편과 연애해서 오신 결혼 임자분이 계신데 그 집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만지고 싶어 하세요. 너무 신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실례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안 돼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희 센터 다닐 땐 괜찮았는데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니까 아이가 굉장히 주눅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저희가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을 보는 시각이 아직은 낯설고 불편해요. 우리가 이제 소수 인권자들이라고 할 때 결혼이민자 외국인도 있고 장애인이 있는데 저랑 친한 선생님이 장애인이신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미국을 가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데요. 시선의 자유래요. 내가 휠체어를 쓰거나 눈이 안 보이고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예뻐지려고 양악수사하다 실패가 나서 쇼크가 와서 시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시각장애인이 된 친구인데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않았대요. 사람들 볼까봐.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나의 어떤 모습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 개인주의 사회가 가진 장점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뭔가 다르면 이렇게 자꾸 쳐다본대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동남아는 좀 덜하지만 우리 중앙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유럽 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걸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그리고 약간 궁금해해요. 저희 엄마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막 보내면서 또 갖는 어려움이 상담을 가면 이렇게 궁금해한대요.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어떻게 시집 왔어요? 남편은 잘해줘요? 시어머니랑 살아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거 굉장히 실례잖아요. 우리 한국 친구끼리 만나서 니네 시어머니 너한테 잘해줘? 이렇게 안 묻거든요. 우리 안에는 이미 외국인에 대해서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잘못된 렌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을 만날 때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이런 거죠. 한국인들이 외국 가서 한 5, 6년째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Do you know 싸이? 강남 스타일. 그래서 내가 이 얘기 그만 듣고 싶다. 김치찌개 뭐 이런 얘기. 똑같아요. 나 베트남 많이 다녀오셨거든요. 아무 베트남 사람이나 보면 이래요. 나 하롱베이 가봤어. 쌀국수도 먹어봤고 너 고수 먹어본 적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월남에 참전하신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을 월남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애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가족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이 표현 방식이 그래요. 지난번에는 한번 만났더니 나 20대 때 월남에 있었잖아. 베트콩 많이 싸죽였어. 그래서 내가 베트남 사람한테 나 베트콩 많이 싸죽였어. 이런 소리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다음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의 20대, 30대 베트남 사람들은 월남전을 몰라요. 베트남도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거의 한국과 비슷하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물론 베트남 지역에 가보면 여전히 한국 참전했던 학살 지역에는 증오비가 있지만 그걸 모르는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들어갈 때 내가 가진 편견을 먼저 발견을 하셔야 저희를 포용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중국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두 가지예요. 중국 사람 더럽다, 중국 물건 나쁘다. 중국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중국 가서요, 비싼 거를 사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싼 걸 사갖고 와서 중국제 나빠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중국인에 대한 편견들이 있는데 중국은 소수민족만 54개가 돼요. 엄청나게 큰 대륙이에요. 중국도 우리가 말하는 중국어가 북경어예요. 근데 공식어인 북경어 외에 남경어가 있고 광둥어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돼요. 필리핀은요, 섬이 7,000개이고 공식 언어가 따갈로그인데 큰 따갈로그만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식민지를 오래 해서 스페인어 쓰는, 그러니까 지역이 있고 영어 쓰는 지역이 있고 따갈로그를 쓰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만나면 말이 통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님들이 혹시 제주도 놀러 가셔서 해녀 할머니를 만나는데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80년을 사신 할머니를 만나면 약간 일본 분이신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제주 방언을 하시면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약간 외국인들도 그래요. 이게 땅이 넓은 지역은 중국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만나면 의사소통이 안 되고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은 이렇게 길어요.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남부예요. 관광지. 남부로 내려갈수록 캄보디아 상국과 같아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비슷하고요. 북부로 올라갈수록 중국인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차이가 있고 동서 차이가 있듯이 베트남 사람끼리도 남북 차이가 있어서 음식 맛이 다르고 자기들끼리도 달라요. 우리 한중이 3개국이 모이면 약간 야, 쟨 누가 봐도 중국이냐, 쟨 누가 봐도 일본이냐 하듯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그래요. 자기들끼리도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힘들지만 한국에 들어오면 어때요? 모두 다 약자니까 친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건 나는 용기를 내서 왔고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인이잖아요.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다문화 가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아이를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센터도 가끔 전화하세요. 우리 다문화 센터 아이들한테 봉사하고 싶은데 걔네 어떤 말 써요? 다 한국어 써요. 엄마 말을 쓰지 않아요. 엄마가 자국어 안 쓰거든요. 그리고 걔네 국적이 한국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걔네들을 외국인으로 봐요. 저희가 6.25 전쟁 끝나고 70년대, 80년대를 거쳤을 때 혼혈인들은 군대를 못 갔어요.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 모두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군대에서도 탈락되고 정신의 문제가 있어도 탈락하고 학력이 안 돼도 탈락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의 그룹이 혼혈이었거든요. 지금 다문화 가족 아이들 모두 군대 가요. 걔네 한국인이고요. 당연히 한국으로 받아들여서 이미 일찍 결혼 이민자 가정에 들어오신 자녀들 중에는 군대에 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군에서도 다문화 가족 아동의 군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포용해 주셔야 되는데 포용은 똑같이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가면 그 여행이 재밌는 것처럼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가끔 이러세요. 결혼 이민자들 한국어 잘하죠? 야, 한국 와서 3년이면 한국말 해야지.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미국에 놀러 가실 때 LA에 가보세요. LA 한인타운에 가면 한국이에요. 자, 내가 미국에 갔는데 여기 한국인이 많은 걸 아는 방법이 2가지래요. 중국집 갔을 때 짜장면하고 탕수육 있으면 되고요. 베이커리 갔을 때 소보로빵하고 저기 뭐죠?
갑자기 앙금빵 있으면 된대요. 미국 애들은 그런 빵 안 먹거든요. 한국인이 많으면 그런데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건 LA 갔는데 막 거의 한국 같아요. 갈비도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 미국에 온 지 40년 됐는데 영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 식당 와서 하루 종일 배추 따듬고 일하고 집에 돌아가고 집에 가면 한국인 남편, 한국인 자녀. 근데 그런 어르신들 중에 자기 손자녀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분이 많으세요. 우리 손주 애들은 영어뿐이 못해. 그래서 저랑 친한 선생님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한국어가 약해서 그분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문서를 써서 서로 사인을 한대요. 내가 한국말을 이렇게 해도 잘 모르고 자기가 미국에서 20년 이상 살았지만 걔네가 막 영어로 뭐라 그러면 문득 말을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배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잘하시는 분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 세종대왕의 아주 탁월한, 우리 지난번 강의도 들으셨던데 한글이 배우기 쉬워서 저희 결혼이민자들이 시집 오려면 한국어 시험은 6단계로 있어요. 토픽이라고. 1단계를 자국에서 통과를 하셔야지만 결혼하실 수 있거든요. 시험이 쉬운 이유가 한글은요. 정말 작정하고 배우면 이틀이면 읽고 써요. 문제는 읽어요. 구리문화원을 잘 읽고 써요. 뜻을 몰라요. 구리문화원을 읽을 수는 있으나 뜻은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신 남자분이 저에게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자꾸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책을 주면 잘 읽는데 물어보면 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내가 김치를 읽을 수는 있으나 김치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영어는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언어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남편들한테 그럼 부인 나라 말을 좀 배워보세요. 우리 한국은 성조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어 배울 때 굉장히 힘든데 중국은 4성조인데요. 베트남은 6성조예요. 그래서 그 베트남 분들 중에 푸엉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푸엉이 6가지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본인들은 우리는 한글로 쓰면 푸엉 똑같은데 6개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잘못 불러갖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문화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고생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적응하는 것이 엄청난 노력을 통한 거예요. 저희 센터에 베트남 통번역사가 있는데 시험 볼 때는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뽑아요. 6급이면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이 방송국 서류 낼 때 6급 내거든요.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센터에서 한 3, 4년쯤 일을 하면 자꾸 한국어가 줄고요. 베트남어가 늘어요. 통역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베트남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시집 와서 한 10년 지난 사이에 베트남어도 발전을 한대요. 신조어가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통역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베트남에 없는 단어인데 한국에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동주민센터라는데 동이 없는 나라가 더 많아요. 동주민센터 가셔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들어가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런 식의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관건서 통번역, 법률 통번역, 의료 통번역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이 통번역으로 돈을 벌 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종이 법원에서 통번역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어는 다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오신 분이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세례 증서를 번역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용어가 자기 나라에는 없대요. 그걸 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문화를 넘나들어 온다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결혼 이민자나 다문화 가족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고, 두 번째는 두유노 사이트처럼 단편적으로 요새는 외국에 가면 다 그거 물어본대요. BTS를 그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한 7, 8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아동회의를 갔는데 거기 그 청소년 아이들이 왔어요. 인도네시아는 1분의 아이가 하나가 죽을 만큼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발리 지역 아이들은 보통 3개 국어를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발리에서 온 고등학교 아이들이 봉사단으로 저희 쪽에 도와줬는데 그 친구들이 한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히트했던 아이돌은 슈퍼주니어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여러 번 메일을 보냈어요. 나 한국으로 유학을 갈 건데 어떤 대학이 좋은 거냐.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는 그 스카이 KBS라는 프로가 계속 방송이 돼서
저보다 훨씬 한국 프로를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꼈던 건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한국에 유학 오고 유학 가서 결혼하고 한국에 살게 되면 또다시 한국 사회가 외연도 넓어지고 우리의 문화들이 발전하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볼 때 첫 번째, 저 사람 어떻게 한국에 왔지? 그런 건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한국인하고 중국인이 결혼한 커플이 계신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유쾌한데 우리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일본 어학원에서 한국 남자랑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대요. 또 한 친구는 중국 친구는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한국 남자랑 어학원에서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밥 먹어서 저한테 그래요.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비싼 돈 들이 유학 보냈는데 시집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웃는데, 그래서 남편하고는 어떻게 대화해? 그랬더니, 호주에서 만난 친구는 영어로 대화하다가,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화나면 중국말로 말한대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도. 그래서 약간, 그럼 아이들은 어떤 나라 말해요? 그랬더니, 적당히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을 볼 때, 우리는 시각이 있어요. 흑인과 백인 다르고요. 유럽 사람과 아시아 사람 달라요. 그런 편견을 없애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가진 노력들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궁금한 질문 있으시잖아요. 그 질문만 안 하시면 돼요. 그게 신뢰예요. 나 너무 궁금해.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몇 살이니? 남편은 몇 살 차이가 나니? 뭐 이런 거. 니네 집 사는 곳은 어떠니? 다 안 하시면 돼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할까 말까 고민되면 안 하면 된다고 질문. 그런 질문만 안 해줘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힘이 있어요. 외국인들을 잘 받아주고 우리 문화가 가진 매력들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친절함. 근데 우리 사회에 정말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단군 민족, 한민족이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외국인들을 한국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 해요. 이제 귀화도 하고 음식도 김치 먹어야 되고 저는 지금도 홍어를 못 먹어요.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라 그 비린 걸 잘 안 드세요. 근데 어디만 가면 물어봐요. 홍어. 글쎄 모든 대한민국이 홍어를 먹거나 낙지를 먹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외국인들한테 야 너 묵은지 먹어봤냐?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이게 다문화 정책으로 이걸 우리가 샐러드볼 정책이라고 해요. 여러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지만 고유의 맛을 잃지 않는 것. 근데 보통 우리는 도가니라 그래요. 다 때려서 펄펄 끓여서 하나의 맛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개성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문화는 힘이 셉니다. 하와이를 가면 이민 5세대가 내려갔잖아요. 5세대쯤 가면 이제는 우리 증조할머니가 한국인이야.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한국인이야. 그래서 누가 봐도 외국인인데 그런 집들의 특징이 그렇게 김치를 담궈 먹어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한인들이 많이 중앙아시아로 갔어요. 근데 거긴 너무 척박해서 그래서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가보시면 아주 김치랑 닮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김치를 못 담그니까 배추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김치와 같은 샐러드를 해 먹고요. 당근 김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100년, 150년이 지났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한국인이 먹던 음식, 문화, 색깔이 남아 있어요. 우리 이제 역사 배울 때 고등학교 교과에서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고려시대에 몽골 침략을 받았을 때 몽골 풍습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것이 연지곤지 찍는 거다라고 하는데 벌써 그게 400~5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들은 당연히 자기 문화를 갖고 오고요. 그 문화의 힘은 한국에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들 것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한국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의 동반자로 같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이 코로나 시국이라 맨날 TV를 봐요.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동남아나 아프리카를 가면 여행 작가들이라면 거기 있는 애들이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우수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근데 걔네들이 물어봐요. BTS 아세요? 저 너무 한국에 가는 게 꿈이에요. 결국은 다양한 문화가 엮여서 문화의 힘이 생기면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시작점은 대한민국에 있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를 성공적으로 만들면 전 세계와 우리가 교류할 수 있지만 그것에 실패했을 때 굉장히 편협하고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문화원의 좋은 강의를 통해서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구리 시내 다니면서 특히 구리는요 교통의 요지라서요. 구리에 살지 않는 외국인도 구리역감 많이 볼 수 있어요.
혹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좀 도와주시고요. 주변에 결혼 이민자나 다문화 가족들이 있다라면 친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한가운데 있는 핵심이라고 말하듯이 다문화 가족들이 살기 좋고 그리고 구리 시민들이 모든 문화에 열려 있어서 좀 더 성숙하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리의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의 인문적 소양이 좀 더 깊어지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아서 행복한 구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